안녕하세요. 오늘 피터 싱어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와 불교의 자비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탐구하고, 불교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불교가 서양 윤리학과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강의의 주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구적 위기와 윤리적 선택의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좀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세대의 어떤 실존적 문제와도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즉 국제개발원조청을 사실상 해체한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행정부 때 이 원조청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드디어 이 2기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원조청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고,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의 원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축소되기 이르렀고, 사실 세계적으로 더 큰 불평등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지구촌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우리한테 그러한 고통을 줄일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좀 답하기 위해서는 좀 피터 싱어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어는 우리가 처한 도덕적 책임과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부분을 좀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좀 이야기할 것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그리고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와 효과적 이타주의가 만날 때 고통을 줄이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통 감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 철학 사상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세 가지 주요 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불교의 보살 윤리와 그다음에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윤리가 어떤 지점에서는 만나고 어떤 지점에서는 결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감소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결을 조금 달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리주의와 불교가 결합될 때 고통을 줄이는 실천이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사실 제시하고 있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고통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두 접근 방식이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터 싱어라고 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역자로서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를 단 한 명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단연코 피터 싱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터 싱어만큼 이 전 세계에서 실천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것인데요. 가장 단적으로는 우리가 피터 싱어는 사실 모르지만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철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요. 베르그루엔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르그루엔상을 이미 피터 싱어가 받았고 그 상금 100만 달러를 모두 어떻게 했냐면 기근 구제에 사실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상금마저도 자신이 내세운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데 사실 사용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창립한 그 철학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사실 그의 개인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서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싱어의 부모님은 사실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호주로 이주해온 난민이었고 사실 그의 부모님은 피터 싱어가 호주 사회에 동화되기를 좀 매우 희망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터 싱어는 1946년생이었고 아마도 대학생이 될 무렵에는 60년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싱어가 속했던 세대는 결국은 베트남 전쟁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격화된 시기였고 그가 멜버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을 당시에도 급진적인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이라거나 원주민 관련해서 해방 운동, 반전 평화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흥했고 따라서 피터 싱어도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이 이제 피터 싱어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피터 싱어가 두 가지의 중대한 결단 혹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이제 첫 번째가 피터 싱어가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은 육식 문화가 강한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육식을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오기 한 1년까지도 사실은 육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 호주 쇠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품질이 높은 쇠고기인데 영국의 쇠고기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사실 육식을 어느 정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터 싱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냐면 자기와 옥스퍼드 철학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과 함께 육식 문화가 갖고 있는 이 폐해점, 그다음에 공장식의 축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채식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는요,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는 책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험은요, 오늘 강의에서 좀 초점을 다룰 건데 극빈층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관성적인 우리의 태도들과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세상에 더 없이 높은 수준의
풍요가 있으면서 또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림으로써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모순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순감을 인식하고 나서 결국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버는 금액의 최소한의 10% 내지는 30% 내지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피터 싱어가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자신의 논술을 사실은 전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괄목해 볼 만한 피터 싱어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1972년에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논문을 사실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심각한 모순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터 싱어가 논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계의 빈곤한 사람들한테 기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세계적 빈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상 매우 강력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왜냐하면 세계적 기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도덕적으로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또 동시에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 좋은 내용을 담은 이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한 참 좋은 내용을 담은 이 책이 역자인 저를 통해서 작년에 좀 출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피터 싱어가 이 기근 풍요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쓸 때 가장 먼저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이 동뱅골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뱅골 사태라고 하는 것은 1971년 무렵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할 당시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동쪽에 동파키스탄과 서쪽에 서파키스탄이 한 국가로 사실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지역은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 불균형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같은 점은 사실 종교밖에 같은 것이 없고, 사실 인종적이라거나 문화적이라거나 언어적인 측면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국가로 사실 묶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파키스탄이 사실상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고, 1970년 총선에서 당연히 인구가 더 많은 쪽이었기 때문에 동파키스탄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와이 연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는데 서파키스탄에서 결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서파키스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파키스탄에 군사 진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압은 결국은 내전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동벵골 지역에서 최소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국내외로 사실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9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생사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싱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민간에서 이 벵골 난민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떠한 운동도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피켓팅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파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금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관심한 거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영국과 호주는요, 사실 동뱅골 사태에 국제적인 원조를 많이 한 국가 중에 상위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동뱅골 사태를 해결하는데 1,475만 파운드를 사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콩코드 프로젝트, 지금은 사실상 폐지되었던 프로젝트죠. 이미 2억 7,500만 파운드를 투자를 했고 현재 추산으로는 그 당시 73년입니다. 4억 4천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국 정부가 콩코드 프로젝트를 동뱅골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30배 이상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호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호주가 당시에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이 동뱅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2배 이상을 더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900만 명 이상의 생사가 오가는 지금에 있어 민간과 정부는 결국은 어떠한 투자도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싱어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들이 자행하고 있는 도덕적인 불성실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도덕과 관련해서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친숙한 사례들을 한 3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에 빠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구하겠죠. 아마도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의 인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유교의 맹자라고 하는 경전에서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맹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불인 인지심이 있다. 여기서 불인 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물가에 어떤 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깜짝 놀라서 그를 구해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티를 포기하는 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은퇴한 분인데 이 은퇴한 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아주 최고가의 부가티 자동차를 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가티 자동차를 하필 어디다가 주차를 했냐면 그 철로의 한편 직선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철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피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철로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폭주하는 열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데 이때 하필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차는 직선에 주차된 자신의 부가티를 들이박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밥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내 부가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로 전환기를 작동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 그 결과 결국은 아이는 치여 죽고 말 건데요. 이 사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고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사실 좀 유사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앙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199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공상을 받았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성도 이제 도라라고 하는 여성인데 은퇴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교사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에서 대피를 해줍니다. 아무튼 문맹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지를 대신 써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역에서 어떤 아이를 만나냐면 9살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의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9살 소년을 입양시켜 주면 $1,000를 준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도라가 이 9살 소년을 입양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마도 이 아이가 사실은 장기 이식용으로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다음날 아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대부분은 이 도라가 아이를 팔기로 결정했을 때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거지?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TV를 사기 위해서 아이를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터 싱어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라가 아이를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객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극장 속에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객들은 실제로 아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영화관에서 자리를 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기군구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피터 싱어한테 있어서 상당한 모순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파키스탄 전쟁의 사례와 추가적인 세 개의 사례를 종합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러한 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못에 빠진 아이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밥이 당연히 기찻길에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라가 장기 밀매의 대상이 될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려고 하죠. 하지만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구 반대편에 벵골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콩코드 비행기 프로젝트나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결국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당연하고 자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도덕적 불성실함,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오갑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행위의 부과를 하는 어떤 필연성 혹은 당위성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을 가할 수는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차원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사실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도덕적 직관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나 사고가 개입되지 않고도 우리가 본성의 근거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직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자 입정의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아이를 구하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로 전환기를 누르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 곧장 누르려고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양심냉장고를 봐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누르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생물학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 사회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어때요? 더욱더 생존과 번식의 적합성을 높여지는 행동으로 인식했고, 바로 이러한 적합적인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보다 진화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직관이 아닌 이 도덕적 추론의 영역은 뭐냐?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행위가 본성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존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의 터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본 역사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애외적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이라고 하는 도덕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감정적인 대부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감정이나 정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의 10% 미만의 어떤 그 사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 행위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얘기냐?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직관에 토대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당성을 얻느냐? 피터 싱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달한 직관적 반응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와야 한다는 직관을 느끼고, 먼 곳의 고통에 대해서는 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싱어가 보기에 이러한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기준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를 말해주는 일종의 기술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피터 싱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검토하고 도덕적 선택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어떻게 보면 10%밖에 안 되었던 그런 도덕적 이성의 힘을 사실 좀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피터 싱어가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1에서부터 P4, 그래서 결국 결론에 이르는 나름대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P1에서 2, 3, 4의 논증이 다 옳고, 그리고 나서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논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시즈윅이 절로 자명한 인식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실은 논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쉽게 논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직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 P1의 명제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피터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덮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P1에 고통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을 내포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3과 P4가 바로 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아 구호에 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 구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3은 우리 일반 원칙의 앞의 조건을 사실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P4는 뭐라고 해요? 나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아 구호에 기부하고 있어도 굶어 죽는 악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아 구호에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기아 구호에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캠 사건에 결부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내 돈을 ARS를 통해서 기아 구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P4도 일반 원칙의 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1에서부터 P4의 그 명제들이 모두 다 타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아 구호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아 구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반드시 기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선처럼 기부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얕은 연못 옆을 걷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희생이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이가 사는 것에 비해서 동등한 도덕적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다시 일반 원칙의 적용을 좀 대상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리나 가까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 근거해서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내가 당장 어떻습니까? 맛있는 외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죽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피터 싱어가 제기했던 이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가깝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조를 더 잘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세계가 이미 21세기 사회가 이미 지구촌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아이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RS 전화를 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등록만 하게 되면 너무나 간편하게도 기근구제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기근구제를 하는 단체와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나 가까움을 가지고서 마치 고통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면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말고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나 말고도 한 수백만, 수천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뭐 나쯤이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뭐라고 말하냐?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일하게 어떤 악을 막을 수 있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야 할 의무를 결국 제기하는 것이지 나한테 있어서 그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가 있더라도 어때요? 내가 연못에 빠질 아이를 구할 도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도 하냐면 만약에 어떤 아이를 구하는 데에서 $100가 든다고 하자.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만 내야 돼. 나 그래서 $10까지만 내고 $10 이상은 못 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평한 목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평한 목 이상으로는 난 못 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피터 싱어도 동일한 논증을 합니다. 어떠냐? 연못에 어떻습니까? 10명 아이가 빠져 있다고 할 때 나는 한 명의 아이만 구하고 나서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그냥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다 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기부하고 있다면 물론 나는 덜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10보다 더 많이 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싱어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좀 파괴력을 갖는 좀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기부를 안 합니다. 이 기부를 하지 않는 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그 급진적인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피터 싱어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관성적인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 너무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과 의무적인 것, 자선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냐? 실제로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사실 밝히는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은 반박도 반박도 받습니다.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가져야 된다. 지금 피터 싱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당신들이 벌고 있는 소득의 10%에서 30% 가까이를 기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과중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뤄버린다면 사회 전반에서 도덕적 규범을 준수를 애초부터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의 준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우리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이 과중하다. 피터 싱어의 제안이 과중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리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도덕적으로 온종일 고통보다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일해가지고 계속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저감시켜 줘야 되니까 이거 역시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좀 휴가도 지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 싱어도 나름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게 될지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문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이게 될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급시키더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전반적 붕괴가 초래될 것을 역시나 또 사실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불성실함을 자발적으로 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장 때문에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이 세계에서 광범위한 기아 종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좀 가장 중요한 좀 반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감해 주는 것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냐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어떻게 얘기하냐? 만약 그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극도로 힘들다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많은 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